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독해 활동지는요. 자, 미술에 관한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요. 그 사진기가 없었을 때는 화가들이 초상화라든지 어떤 풍경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서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진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똑같이 그리는 거를 이제 사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술에서 이러한 사실주의라는 화풍이 어떤 경향이 이제 바뀌어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제 인상주의라는 건데요. 인상주의라는 것도요, 우리가 어떤 장면이나 어떤 그림 혹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야, 참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이제 머릿속에 싹 스치듯이 뭔가 강하게 꽂히는 그런 걸 이제 인상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인상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됐는지 두 명의 화가입니다. 바로 모네와 그리고 세잔의 특징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이 등장을 하면서요. 회화입니다. 회화는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가들은요, 이 회화,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뭐 딱히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린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말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요, 이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요,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가 1학년 학생들은 역사를 배우지 않지만 2, 3학년은 역사를 배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를 구분할 때도요, 조선 시대가 있고 조선 후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후기라고 왜 이름을 붙이느냐? 자,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 어떤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다거나 구분을 지을 만한 특징들이 있을 때 이렇게 후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이 색이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파란색이지만 햇빛이나 이런 빛에 의해서 다른 색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였던 모네가 있습니다. 자, 모네는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인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려고 했냐? 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네는요, 대상의 어떤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모습들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그리고 빛의 효과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네를요, 빛의 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빛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해서 대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려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려봐서 알겠지만요,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는 거랑 빠르게 그냥 붙들고 쓱쓱쓱 그리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겠죠, 확실히. 자, 그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생기느냐? 그림에 거친 붓자국과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른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빨리 그리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로 인해서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자, 이러한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네의 그림을 봤을 때에는 어떤 윤곽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사과를 그린다 그러면은 사과의 그 겉 테두리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과의 어떤 색깔, 주변 풍경의 어떤 색으로 보여지느냐, 이런 게 더 인상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법은 뭘 보여주냐? 모네가요, 더 이상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장점도 이렇게 있다면은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네 역시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인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모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실주의 어떤 그림에서 벗어나서 난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탁 들어온 대로 색깔, 빛에 내가 중점을 둬서 그려볼 거야 라고 해서 그렸지만 어찌됐든 어떤 사실적인 표현들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네 이후에 이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 후배들이 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 여기다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현 위주의 사실적인 회화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세잔이 있습니다. 자, 이 세잔은요, 자, 회화 그림에는요 눈과 두뇌가 필요하대요. 눈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겠죠. 하지만 두뇌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둘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모네가 가진 거는 눈뿐이다라고 세잔이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우리가 요 위에서 모네의 어떤 부족한 점 이야기했었죠. 너무 모네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 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을 끄집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세잔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잔은요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도는요 회화 그림이란 지각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 어떤 보여지는 이러한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냐,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있는 그대로를 그 속에 있는 어떤 본성을 끄집어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이 되었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자, 그래서 세잔은 어떻게 했느냐, 세잔은요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고요, 이 두 눈으로 보는 세계를 평면에 그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는 대상을 전통적인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았대요. 원근법이 뭐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이제 뭐 색을 더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또 가까이 보이게끔 그리고,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을 이거 확실하게 이제 표현둬서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걸 억지로 맞추지 않았대요. 왜? 이건 대상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중 시점을 적용해서요 대상을 자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정면만 보는데요, 세잔은 옆으로나 혹은 뭐 위로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했답니다.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서요 대상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정물화를 많이 선호했답니다. 자,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요 뭐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소재로 한 그림이 정물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잔은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요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사물은 본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동그란 구, 그리고 원통, 원뿔이라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해는 무슨 색이겠어요? 본질적으로 약간 구의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모니터도 역시나 네모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를 회화 그림에서 구현하기 위해서요 그는 이중 시점에서 이거 이야기했군요. 자,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윤곽선을 강조했대요. 윤곽선. 이따 그림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을 강조해서요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자, 회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그의 화풍은요 후에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주의 화가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러다가 사진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게 나오게 됐고, 인상주의는 첫 번째 이제 모네 같은 경우에는 빛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빛의 딱 그 순간적인 찰나의 느낌을 빠르게 그려내는 데 초점을 뒀고, 자, 그에 비해서 후기 인상주의였던 세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셨습니까? 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잔의 어떤 화풍은요 나중에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요 입체파 검색해보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입체파라는 그림이요 실제로는 어떤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다라는 거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둔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 찾기부터 해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토파보기는 사실 좀 많지 않습니다. 자, 단어 찾기 첫 번째입니다. 자, 평면상에 색채와 선을 써서 여러 가지 형상과 느낌바를 표현하는 조형예술, 그림을 두 글자로 우리는 아까 회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화. 자, 그 두 번째입니다.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보통 시험 때가 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감각기관을 통해서요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자,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각한다 라는 말로 씁니다. 학교에 늦게 오는 지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눈이나 이런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이 세상의 모습, 그런 거를 지각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느냐? 자,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서양화의 한 분야인데 꽃, 과일, 문방구, 집기 등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 바로 정물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6번.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너의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쓰는 말입니다. 바로 정체성이죠. 우리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철학자들은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토파보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사진이 등장하면서요 사실주의 화가들은 더욱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O예요, X예요? 잘 들었다면 금방 찾겠죠? 당연히 X가 돼야겠죠. 사진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실주의 화가들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아 써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파란색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는 선생님이 따로 표시는 안 했네요. 자, 여기만 볼게요.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색이 빛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기 때니까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게 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내용 토파보기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일부러 본문에서 찾아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잘 모르겠어 하지 말고 선생님 요즘은 이렇게 어느 문단 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문단 찾아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던 세자는요 야, 모네가 가진 건 눈뿐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자, 우선은 자, 모네가 가진 것은 눈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세잔이. 왜? 세잔은요 야, 눈이랑 두뇌가 다 필요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까지 봐야 되는데 모네는 그 본질까지 보지 못하고 어찌됐든 있는 그대로만 그렸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얘기한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 바로 위쪽에 있었죠. 모네의 뭔가 부족했던 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 바로 요 부분이 요 세잔이 이야기한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4번 같은 문제가요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실제 요 그림을 보고 이 화가의 특징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은 모네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세잔의 그림입니다. 자, 우선 모네의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모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었어요? 자, 빛에 초점을 둬가지고요 그 순간의 모습을 빠르게 그려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네에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붓자국이 어떻습니까? 꼼꼼하게 아주 조그맣게 촘촘촘촘 그린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렸어요? 이 거친
붓자국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도 있습니까? 자, 물감을 찍어 누른 듯한 느낌도 주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뭉쳐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빛에 초점을 두었다, 어떤 빛의 모습, 뭐 이런 특징들을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뭐 쓴 대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나중에 미술관 가서도 뭐 모네 전이나 세잔 전 이렇게 갔는데 이 모네의 특징은 이런 거였지, 세잔의 특징은 이런 거였지, 그런 걸 알면서 그림을 감상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잔입니다. 세잔은 우선은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주로 이제 정물화를 그렸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대상의 본질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까요, 사실 뭐 원근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원근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대상의 어떤 이러한 존재감을 딱 비추게 하려면은요, 아무래도 요 배 모양이랑요, 요 사과 모양이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사과의 요 가장자리의 그림 부분들이 훨씬 더 세잔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냐? 윤곽선이라고 했었죠. 윤곽선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네나 오늘 세잔의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특징을 한 가지라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 가지 더 좋은 지식을 쌓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독해활동지 문제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요 모네와 세잔, 특히 이제 세잔에 관련된 영상은 한 가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회화의 아버지 폴 세잔. 그는 반 고흐, 폴 고겐과 같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을 제치고 20세기 회화의 씨앗으로 불립니다. 그의 끝없는 연구로 탄생한 작품들이 19세기와 20세기의 미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마티스나 피카소와 같은 천재가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두 천재가 인정한 미술 선배 폴 세잔에 대해 알아봅시다. 1839년 프랑스 액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난 폴 세잔은 아버지가 은행을 창립하여 자수성가한 덕분에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금수저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던 세잔은 고향을 떠나 파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열정에 비해 그의 그림 실력은 엉성했는데요. 루브르 미술관의 명작들을 연구하며 그림 연습을 쉬지 않았지만 패기 있게 도전했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 입학 시험에 탈락하는 등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세잔의 암흑기로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헤매던 세잔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준 스승이 등장하는데 바로 인상파의 대부 카미유 피사로입니다. 여기서 인상파란 무엇일까요? 당시 미술가들의 성공과 실패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살롱전에서 입상을 했는가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람회이다 보니 심사 기준이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 신화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 입상하곤 했습니다. 이에 모네, 드가, 피사로, 르누아르, 세잔 등의 화가는 살롱전에 반발하여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여는데 여기에 전시된 역사적인 작품이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뿌연 아침 안개 속 솟아오른 붉은 해가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이 작품은 당시 기준으로 아무런 교육적 주제를 담지 못한 채 마음 가는 대로 대충 붓질한 미완성 작품이었습니다.
비평가 루이 르로이는 이 전시회를 보고 모네의 작품 제목을 비꼬아 "그래, 너 말대로 작품이 참 인상적이긴 하네" 라는 식의 기사를 올리는데, 여기서 시작된 미술사조가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는 나중에 마네와 모네를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세잔이 만난 카뮤 피사로는 인상파 화가들의 모임 중 가장 연장자이자 온화한 성품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은 화가였습니다. 그의 풍경화 작품을 보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따스한 시선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피사로를 만난 덕분에 혁신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며 어둠에서 벗어난 세잔은 밝은 색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인상파 전시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상주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현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기 어려웠겠죠.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 이후 파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38살의 그는 1906년까지 무려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집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그림 방식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인상파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20년이 넘게 자신의 작품을 어떤 전시회에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이 연구는 지독했습니다. 그는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자연과 빛의 풍경을 묘사하는 인상주의가 오히려 순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전 미술들이 갖고 있던 균형과 질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고전 명작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을 인상주의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커피향을 표현한 것이 인상주의라면, 세잔은 정성 들여 뽑아낸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커피 원두에 본질을 담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주변의 모든 사물을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은 형태로 단순화할 수 있음을 발견했고, 그 안에 가장 알맞은 색을 찾아 칠한다면 자연의 본질을 담은 단단한 작품을 그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림 한 점을 그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과일의 경우 그리는 도중 썩기 쉬웠기 때문에 사과나 오렌지 같은 겉이 딱딱한 과일을 즐겨 그렸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잘 녹아든 세잔의 대표 작품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을 함께 살펴봅시다. 일단 사과에서 구, 주전자에서 원기둥, 오렌지 그릇에서는 거꾸로 뒤집힌 원뿔을 찾아볼 수 있네요. 붉은색부터 노란색 사이의 색을 신중하게 골라 묵직하고 담담하게 칠한 사과와 오렌지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담아낸 세잔식 정물화를 보여줍니다. 혹시 세잔의 이 그림이 그닥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적인 묘사에 집중한 17세기 네덜란드의 정물화 작품들을 보면 세잔이 전통적인 미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과 옆에서 바라본 시점을 동시에 담아내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원근법을 무시해버린 세잔의 이 그림 방식은 마티스와 피카소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생트 빅투아르 산입니다. 언제나 같은 위치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온 엑스프로방스의 거대한 돌산은 폴 세잔에게 너무나 완벽한 주제였습니다. 그는 이 산을 주제로 무려 7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정겨운 고향의 산은 외로운 은둔 생활을 하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대수욕도입니다. 그는 목욕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1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왔는데, 당뇨와 우울증으로 쇠약해졌던 노년의 완성해낸 세잔의 대수욕도는 수욕 시리즈의 정점으로 불립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2m를 넘는 대작으로 거대한 삼각구도 안에 벌거벗은 투박한 인간, 그리고 이들을 감싸는 자연을 통해 조화를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천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마티스의 목욕하는 사람과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강하게 남은 세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그의 작품은 1895년 열린 첫 개인전에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상당한 유명세에 오르는데요. 정작 그는 대중의 관심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세잔은 여전히 고향집에서 홀로 작업하며 좋아하던 주제를 반복하여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어느덧 60대의 노인이 된 1906년 10월, 세잔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홀로 그림을 그리러 나갔다가 심한 폭풍우에 갇혀 쓰러지고 맙니다. 간신히 마차에 실려 돌아왔지만 폐렴으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진 그는 얼마 후 고향의 공동묘지에 잠들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세잔이 끝없는 성찰 끝에 완성한 작품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단일 시점과 원근법이라는 단단한 틀에 갇혀버린 서양 미술을 해방시킨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붓을 놓지 않고 사과가 썩을 때까지 그려낸 그의 집념을 살펴보며 깊은 울림과 함께 인생에 대한 교훈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40년을 넘게 몰두한 세잔의 인생을 살펴보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